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존행동기계산업기사 2014년 8월 17일 시행한 기출문제 공기조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난방부하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로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난방부하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럼 난방부하란 게 어떤 거냐? 그냥 쉽게 말하면은 겨울철 손실 열량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냉방부하라는 거는 계절로 생각해 보세요. 냉방이라는 거는 여름철이야. 그리고 난방이라는 거는 겨울철이죠. 겨울철이야. 그러면 냉방부하라는 거는 실내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제거해 줘야 되니까 결국 냉방부하라는 거는 정말 쉽게 적으면 뭐예요? 뜨거운 것들. 그죠? 열을 발생시키는 애들이 전부 냉방부하야. 그리고 난방부하는 뭐예요? 반대로 차가운 것. 뭐 흔히들 손실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실내가 겨울철에는 실내가 뜨겁고 실외가 차갑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손실 열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냉방부하는 그냥 뭐 취득부하 이렇게 나타내죠. 취득 열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난방부하는 손실을 보정해주는 개념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한번 보자고요. 보기 한번 봅니다. 겨울철 실내는 일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실내에서 손실된 온도를 보정해줘야 되니까 동그라미 1번은 열량이 돼요. 자, 적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은 열량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습도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수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그래서 열량이나 수분을 보충하여야 하면 이때의 난방부하는 냉방부하 계산보다, 자, 동그라미 3번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이해는 가시죠? 그동안 제 이론 강의 들으셨다면 요거 두 개는 뭐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드리더라도 여기에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난방부하 계산이 냉방부하보다 간단하되 쉽다라는 소리죠. 쉽다. 그러면 왜 난방부하가 냉방부하 계산하는 것보다 쉬울까? 자, 설명해 드릴게요. 냉방부하라는 거는 열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뭐 실내 취득부하만 보더라도 벽체에서 전달되어 오는 외기의 열기, 또는 뭐 유리가 창문인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복사열, 극간풍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 뜨거운 공기들, 그 다음 인체라는 건 뭐예요? 실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한테서 발생되는 열기, 그 다음 기구라는 거는 조명 같은 데서 발생되는 그 전자제품 이런 데서 발생되는 열기를 뜻합니다. 근데 난방부하에서 실내 손실 부하를 보게 되면은 벽 또는 뭐 지붕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바닥 등에서 손실되는 열량이 있고요. 그 다음 창문 등에서 나오는데, 보세요. 인체랑 기구는 없어. 여기에 인체랑 기구는 없어요. 왜 없을까? 왜? 당연히 열을 발생하는 인자들이니까 얘들은 난방부하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열을 발생하는데 난방부하는 뭔데? 차가운 것들이라며. 열을 잃어야 되는데 얘들은 열을 보충해주는 개념이야. 그리고 창문에, 요 유리창의 부하 역시 냉방부하보다 적습니다. 왜 그래요? 겨울철에는 햇볕에서 들어오는 복사 열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 부하를 계산해 보면은 여름철에 유리에서 발생되는 부하가 겨울철에 유리에서 잃어버리는 부하보다 커요. 얘는 보정의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방위계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렇듯 간단히 정리하면 뭐야? 냉방부하의 종류보다 난방부하의 종류가 작아. 여기 보세요. 기기부하만 봐도 기기부하 같은 경우는 덕트밖에 없고, 난방부하에서. 냉방부하에서는 어때요? 기기부하는 송풍기도 있고 덕트도 있어. 왜 그래요? 단순히 송풍기는 운전하게 되면은 기구에 속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부하에는 없는 거야. 자, 고로 덕트만 있는 거지. 덕트는 왜? 전달되다가 외부로 빠지는 열이 있겠죠. 손실되는 열량이 있기 때문에 냉방부하도 되고 난방부하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뭐예요? 난방부하가 냉방부하 계산보다 쉬운 이유는 부하의 종류가 작습니다. 종류가 작아요. 종류가 작다 보니까 계산할 때 좀 덜 힘들겠지. 그러므로 이때의 난방부하는 냉방부하 계산보다 간단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문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열량, 수분 간단하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냉방부하의 경감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냉방부하를 낮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냉방부하를 경감시킨다. 1번. 건물의 단열 강화로 열 전도에 의한 열의 침입을 방지한다. 맞겠죠? 단열하면은 열 효율 올라가잖아요. 그 말이 냉방부하는 감소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2번에 건물의 외피 면적에 대한 창면적비를 적게 하여 일사 등 창을 통한 열의 침입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요것도 단열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뭐 면적을 감소시켜서 전달되어 들어오는 열량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실내 조명을 되도록 밝게 하여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내에 있는 조명을 밝게 하면은 전력이 어떻게 돼요?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면은 그 기구의 발생열도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기구의 발생열, 뜨거운 것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난방부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3번이겠죠. 실내 조명을 되도록 적당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낮아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실내 조명 밝기는 적당하게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4번도 한번 읽어보면, 건물은 되도록 기밀을 유지하고 사람 출입이 많은 주 출입구는 회전문을 채용한다라고 해서, 회전문을 채용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극간풍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극간풍을 감소시킴으로써 냉방부하를 줄인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에어 핸들링 유닛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에어 핸들링 유닛 뭡니까? 간추려 적어서 AHU, 에어 핸들링 유닛 뭐예요? 아, 공기 조화기. 그러면 공기 조화기의 구성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맨 앞에 필터가 있고요. 에어 필터라고 하죠. 에어 필터. 그리고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는데 이거는 쿨링 코일이 될 수도 있고 히팅 코일이 될 수도 있죠. 뭐 냉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온수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냉방 또는 난방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에어 와셔. 뭐 흔히들 가습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 송풍기가 딱 있습니다. 송풍기. 그러면 에어 핸들링 유닛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예요? 압축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공기 여과기 여기 있고요. 에어 필터. 그 다음 송풍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 공기 세정기를 에어와셔라고 해요. 공기 세정기. 근데 요게 좀 뜻풀이를 정확히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공기 세정기를 다른 말로 에어 와셔라고 하고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에어와셔하고 가습기하고 같은 겁니까? 왜?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에어와셔 딱 적어놓고, 자, 가습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두 가지의 역할이 다릅니다. 두 가지의 역할이 달라요. 자, 우선은 가습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죠? 습도를 높이는 장치예요. 단순히 물을 뿌려주는 장치예요. 실내에다가 수분을 공급하는 장치야. 그게 가습기야. 근데 에어와셔라는 거는 요거 단어, 에어와셔, 아마 그 검색 사이트에서 요 한글로 써도 영어로 뜻풀이가 나올 겁니다. 그 영어의 뜻풀이를 보게 되면은 에어와셔라는 거는 공기를 세척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 세정기라고 부르는 게 정확해요. 자, 그래서 요 공기 세정기란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어떤 통이 있어요. 통이 있고 여기에 공기가 지나가, 덕트에 공기가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노즐을 넣어가지고 물을 쫙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을 쫙 분산을 시키면은 공기 중에 먼지들이 요 물에 섞여서 하부에 고이겠죠. 하부에 고여요. 이렇게 고여. 그럼 여기에 먼지를 빼줌으로써 실내에 깨끗한 공기를 넣어주는 게, 즉 공기를 세정하는 게 요 에어와셔의 역할입니다. 근데 에어와셔를 쓰다 보니까 공조기에서 에어와셔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세정도 되지만 가습 효과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통상적으로 에어와셔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는 에어와셔가 맞고요. 가습의 효율도 있다라고 해서 가습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한 교재에서는 공기조화기 다룰 때는 에어와셔라고 쓰고 가습장치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지만 제가 강의할 때는 그놈이구나, 같은 역할을 지녔구나. 단 가습기는 에어와셔의 기능은 없는 거죠. 에어와셔가 가습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문제 나온 김에 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3번에 에어 핸들링 유닛 AHU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는 압축기 밖에 없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공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중량으로 습도를 표시한 것은, 자, 요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공기 1kg이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 요거 뭐였습니까? 절대 습도였죠.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절대 습도. 자, 그다음 5번 문제. 공기 여과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용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성능 표시 방법 중에 소재의 종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6번. 온도가 T도시인 다량의 물 또는 얼음과 어떤 상태의 수분 공기가 단열된 용기 속에 있다. 수분 공기 속에 물이 증발하면서 소요되는 열량과 공기로부터 물에 부여되는 열량이 같아지면서 열적 평형을 이루게 되는 이때의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자, 단열된 용기 속에 있고요. 열적 평형을 이룬대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열적 평형을 이뤘죠. 단열 포화 온도.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단열 포화 온도. 자, 다음 7번 문제. 패널 복사 난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패널 난방이 뭐예요? 복사 난방이죠. 패널을 매설하는 방식의 복사 난방. 그래서 옳은 거 됐으니까 1번에 천장고가 낮고 외기 침입이 없을 때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 난방은 바닥, 벽, 천정의 매설이 다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고요. 천고가 높더라도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장고가 낮다, 요 말이 틀렸죠. 높아도 효율이 좋아요.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하고 쾌감도가 높다. 쾌감도가 높다. 맞겠죠. 맞는 거 2번입니다. 그럼 3, 4번은 왜 틀렸는데, 3번에 증발 잠열, 기화열을 이용함으로 열의 운반 능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발 잠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복사열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복사 난방인 거고. 자, 그 다음 4번에 대류 난방에 비해 방열 면적이 작다 되어 있는데, 방열 면적은 큰 편입니다. 패널 자체가 방열 면적이 얼마나 넓어. 그리고 복사 난방이기 때문에 패널만 방열 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방열 면적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방열 면적은 크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외기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이고 실내 온도가 20도씨이며 벽 면적이 25m 자승일 때 실내의 열 손실량은 단 벽체의 열 관료율이 10W/m 자승 독K, 방위 개수가 북향으로 1.2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서는 열 관료율 줬으니까 Q는 KF 델타 T로 푸는데, 방위 개수를 줬기 때문에 알파라고 해서 방위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열량 Q는 지금 열 관료율이 10W/, 자, W/m 자승 독K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위가 좀 생소하죠. 와트라고 돼 있어요. 열량이 아니고 와트라고 돼 있어. 근데 일단은 넣고 봐요. 일단은 넣고 단위 환산되면은 정답이야. 그래서 10 곱하기 면적 얼마입니까? 25m의 자승이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차네요. 20도씨 마이너스 10도씨죠. 근데 델타 T잖아. 델타 T. 델타 T라는 건 단위가 어떻게 돼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독K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양쪽에 둘 다 273 더하기 273 하면은 절대온도 독K가 되는데, 결국 차니까 둘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델타 T라는 거는 독K도 되고 도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지금 현재의 단위는 독해가 맞겠죠. 곱하기 방위 개수가 1.2가 됩니다. 곱하기 1.2. 그래서 방위 개수의 단위는 없을 거고요. 그럼 단위 환산해 보면 독해 날라가고 미터 잣은 날라가니까 와트가 되겠네요. 와트가 나오네.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9,000이 나올 거예요. 9,000인데 단위가 뭐예요? 와트거든. 그러면 요거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하나, 둘, 셋 해서 9킬로와트.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단위가 좀 생소하더라도 공식이 열 관료율이 나왔어. 그럼 공식 일단 적어봐. 적고 넣고 봐요. 수치를 넣고 봐. 수치를 넣으면서 당연히 단위도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를 넣고 단위가 환산이 돼. 그러면은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단위가 환산이 안 된다. 그럼 뭔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3번 9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9번 문제. 온수 난방과 비교한 증기 난방 방식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증기 난방 방식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방열 면적이 작다. 요거 맞아요. 왜 그럴까? 온수 난방보다 기본적으로 증기 난방이 보유 열량이 크겠죠. 그 말은 같은 열량을 발생할 때 전열 면적은 작아져도 된다 이 말이잖아. 열량이 크니까. 자, 그 말이에요. 즉 전열 효율이 좋은 거야. 증기 난방이. 왜? 보유 열량이 크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온수 난방보다 증기 난방이 방열 면적은 작아져도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에 설비비가 저렴하다. 요거도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증기 난방은 고압 보일러죠. 그 온수 난방은 증기 난방에 비해서는 저압 보일러예요. 그 말은 증기 난방은 고압 보일러이기 때문에 배관의 직경이 작아. 왜? 고압에 견뎌야 되니까. 그 온수 난방은 배관의 직경이 증기 난방보다 커. 요거는 왜 그럴까? 저압 보일러인 것도 있지만 전열 효율이 작다라고 했잖아요. 보유 열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배관의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배관의 직경이 커지다 보니까 온수 난방은 부속기계의 크기도 커지죠. 그로 인해서 설치비도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증기 난방은 설치되는 부속의 크기가 작고 종류도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비는 저렴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배관 자체의 직경이 커질수록 배관의 단가가 얼마나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비는 배관의 직경이 작은 증기 난방이 작은 것이고, 그러면 1번, 2번도 다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기 난방은 고압으로 확 증발시켜버리고 온수 난방은 서서히 끓이고 서서히 식어요. 그 말은 방열량 조절은 뭐가 좋은 거야? 온수 난방이 좋은 거지. 증기 난방은 너무 과열돼 있어서 방열량 조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죠. 거리가 먼 것은 3번이에요. 그래서 4번에 예열 시간이 짧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당연히 증기 난방은 고압 버너를 사용하니까 순간적으로 확 예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9번에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문제. 화력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함과 동시에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열을 냉난방 및 급탕 등에 이용하는 방식이며 전력과 열을 함께 공급하는 에너지 절약형 발전 방식으로 에너지 종합 효율이 높고 수요지 부근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은 해가지고 요거는 열병합 발전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11번. 다음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요거 답은 1번입니다. 고온식 복사난방은 강판재 패널 표면의 온도를 100도씨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해서 10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고온수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복사난방에서의 저온수식이라 함은 온도가 보통 30에서 45도씨 가량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왜 틀렸느냐? 2번에 파이프 코일의 매설 깊이는 균등한 온도 분포를 위해 코일 외경의 3배 정도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3배가 아니고 1.5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온수의 공급 및 환수 온도차는 가열면의 균일한 온도 분포를 위해 10도씨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요런 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눌게요. 존을 나눌게요. A, B, C 실이 있어요. 그럼 난방을 했을 때 그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평균 온도를 대략 뭐 한 30도씨 정도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난방 배관이 이렇게 코일이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이거 복사니까, 복사 난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패널이 이런 식으로 매설이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요게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면 요게 급수,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 될 거고요. 그 요거는 이제 나오는 거 환수가 되겠죠. 패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 온도를 30도씨를 하고 싶다. 그럼 30도씨 만들어야 되니까 공급 온도를 예를 들어서 한 35도씨 정도의 온수를 넣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난방해가지고 A실은 한 30도씨 나올 거고요. 그 B실은 뭐 조금 낮아져서 한 25도씨 정도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C실은 좀 많이 낮아진 거야. 그래서 10도씨를 넘어가 버렸어. 오버해 버렸어. 한 15도씨 정도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환수될 때는 나오는 게 15도씨 정도다. 그러면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차이가 얼마예요? 20도씨야. 20도씨. 그러면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요 A, B, C 실의 온도차가 균등해요? 온도 분포가 균등한 겁니까? 자, 요 3번의 말로는 10도씨 이상으로 하면 된다며. 10도씨 이상. 20도씨면 10도씨 이상이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은 10도씨 이하가 돼야 됩니다. 즉,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만약에 35도씨라면 10도씨 이하. 그래서 뭐 10도씨라고 하면은 체감이 안 되니까 한 10도씨 이하 같으면은 대략 저쪽에서 나오는 게 한 30도씨, 5도씨 정도 차이를 벌렸다. 5도씨 정도의 차이가 났다. 온도차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해봐야, 여기 뭐 35도씨 공급될 거고, 여기 뭐 한 33도씨 공급될 거고, 여기는 뭐 한 30도씨 정도, 온도가 되겠죠. 요런 게 이제 균등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10도씨 이상이 아니고요. 10도씨 이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방이 개방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으나 동일 방열량에 대해 손실량이 비교적 작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 12번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공조 방식은, 자,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이 말은 송풍량이 많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왜? 송풍량이 많다라는 말은 송풍기의 동력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송풍기의 동력이 큰 게 뭔데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잖아. 그 말이 에너지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송풍량이 제일 많은 거 뭐겠어요? 이중 덕트 방식이겠지. 전공기 방식은 기본적으로 덕트 하나에서 공기만 나오는 방식인데, 이중 덕트 방식은 뭐예요? 가뜩이나 한 개만 해도 많은데 두 개로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방식은 1번 이중 덕트 방식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문제. 26도씨인 공기 200kg과 32도씨인 공기 300kg을 혼합하면 최종 온도는 해서, 자, 혼합 온도 구하는 공식 이제는 다 아셔야 됩니다. Tm은 G1 더하기 G2 분의 G1 T1 더하기 G2 T2. 요거 열평형 법칙에서 나왔던 공식이죠.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봅니다. Tm은 G1이 200 더하기 300 G2, 그 다음 분의 G1이 200 곱하기 온도가 26도씨 더하기 G2가 300 곱하기 온도가 32도씨 해서 구해보시게 되면 정확히 29.6도씨가 나와요. 자, 그러므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지역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1, 2, 3번은 맞고요. 그 4번에 보시면 열매체로 증기 사용 시 게이지 압력으로 15에서 30메가파스칼의 증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준이 0.1에서 1.5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러므로 1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냉방 시 공조기의 송풍량을 산출하는데 가장 밀접한 부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뭐 상식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공조기 AHU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내가 존재해요. 그럼 여기 안에 송풍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송풍기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실내 부하가 되겠죠. 실내를 차갑게 만들거나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요 공조기의 역할이니까, 그리고 송풍기 용량 역시 실내 부하에 좌지우지 하겠지요. 이게 결국 뭡니까? 실내 취득 열량. 간단하죠?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실내 취득 열량.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송풍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요거는 1번, 2번, 3번은 맞고요. 그
그 4번에 보시면 충류 송풍기는 저압에서 작은 풍량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며 되어 있는데 저압에서 많은 풍량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원심식에 비해 풍량이 작고 소음이 작다 되어 있는데 풍량이 많고 소음은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충류식이죠. 충류식 같은 경우는 주로 풍량이 많을 때 쓰고 많고 대신에 얘는 저압용입니다. 저압에 사용하며 그리고 풍량이 많다 보니까 소음이 커요. 자, 여기에 비해서 원심식은 어떠냐? 원심식은 일단 충류보다는 풍량이 작아요. 하지만 원심력에 의해서 운전이 되다 보니까 고압용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풍량은 작다 보니 충류식에 비해서 소음은 작다. 자고로 얘들 두 개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6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8에서 4mm를 와류형으로 감아 그 끝단을 용접으로 밀봉하고 파이프 플랜지 이외에는 가스켓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물에 사용되는 열교환기는 해서 자, 요거는 1번 스파이럴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공기 대 공기 열교환기라고 해서 그거는 전열교환기가 있었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 스파이럴형. 자, 그 다음 18번 문제. 8000W의 열을 발산하는 기계실의 온도를 외기 냉방하여 26도씨로 유지하기 위한 외기 도입량은 단 밀도 1.2kg/m 삼승 공기 정압 비열이 1.01kJ/kg 독해 외기 온도가 11도씨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산 공식 푸실 때 공식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조건을 정리해봐라 라고 하죠. 그래서 조건을 찾아보면 8000W의 열 8000W의 열이니까 Q 열량은 8000W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26도씨, 11도씨 나왔으니까 델타 T는 26 빼기 10도씨 이렇게 되겠죠. 11도씨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독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델타 T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압비열 있네요. 정압비열 CP는 1.01kJ/kg 독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밀도 로우가 1.2kg/m에 삼승이랍니다. 자, 이렇게 적고 나니까 어떤 공식이 떠오릅니까? 자, 이렇게 적었는데도 공식 모르겠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 강의 들으셨다면 이제 공식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Q는 GC 델타 T로 풀면 되잖아요. 이 CP가 뭔데? 결국은 요 C야. 이게 정압 비열이 될 수도 있고 정적 비열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주는 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는 조건대로 푸시면 돼.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뭘 구해야 되냐? 외기 도입량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외기라는 건 뭐예요? 공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이 들어오진 않잖아. 그래서 외기 공기의 양을 구해야 되니까 이 G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G를 스몰 q 곱하기 1.2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자, 요걸 요렇게 갖고 옵시다. 열량 Q는 스몰 q 곱하기 1.2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열량이 와트라고 줬어요. 열량을 와트라고 줬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량의 단위는 뭐였어요? 킬로 칼로리 퍼 아워 아니면 킬로 줄 퍼 아워야. 그러면 저 와트를 얘 아니면 얘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느낌상 뭘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비열의 단위가 지금 킬로줄이잖아. 그럼 킬로줄 퍼 아워로 바꿔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1kW는 3600 킬로줄 퍼 아워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8000W를 바꿉시다. 8000W를 요 킬로줄 퍼 아워로 바꾸려면 일단 킬로와트로 바꿔야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공세개 날라가죠. 8
킬로와트가 되고요. 곱하기 3600 하게 되면 결국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킬로줄 퍼 아워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3600 얘가 결국 뭔데? Q가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넣을게요. 8 곱하기 3600은 자, 제가 요거 단위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열량이 현재 바꾸게 되면 킬로줄 퍼 아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몰 q, 요게 풍량이니까 풍량은 미터 삼승 퍼 아워죠. 미터 삼승 퍼 아워, 스몰 q.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는 1.2라는 게 밀도로 나왔고요. 단위로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 그리고 곱하기 정합비열 CP 얼마입니까? 여기 있네. 1.01 단위로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또 K가 되고, 자, 요거는 좀 치웁시다. 온도차입니다. 곱하기 델타 T는 26-11이죠. 26-11인데 이거 돛이 아니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 K가 돼야지. 그죠? 델타 T는 어차피 도 K도 되고 도시도 되는데 여기서는 도 K가 맞겠죠. 그럼 단위 환산해보면 도 K 사라지고요. 킬로그램 사라지고요. 미터 삼승 사라지니까 결국 뭐가 돼? 킬로줄 퍼 아워라는 열량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은 성립하는 거야. 정확하게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스몰 q 풍량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고로 스몰 q는 얘들 다 내려가죠. 1.2 곱하기 1.01 곱하기 26-11 분의 8 곱하기 3600 하시게 되면은 요 값이 1584.16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9번 공기를 가열하는데 사용하는 공기 가열 코일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네요. 자, 공기 가열 코일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종류로는 증기, 온수, 그리고 전열 코일, 냉매 코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공기 가열 코일의 종류, 증기 코일, 온수 코일, 전열 코일, 냉매 코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19번에 공기 가열 코일의 종류로 거리가 먼 것은 4번 증발 코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일러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이거 보시면 1, 2, 3번은 맞고요. 그 4번에 보시면 관류 보일러는 보유 수량이 많고 설치 면적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류 보일러 뭡니까? 수관 보일러의 일종인데, 보통 수관 보일러는 기수 드럼은 있잖아요. 근데 관류 보일러는 어때? 기수 드럼도 없어. 그냥 관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관으로만 이루어진 보일러를 관류 보일러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급수가 들어오면은 이쪽에 나갈 때는 전부 증발해서 증기가 나가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증발 효율이 가장 좋은 보일러의 일종이고, 마저 그려드리면 요걸 케이싱을 해서 여기 위에서 버너로 이렇게 화염을 분사하게 되겠죠. 그럼 순간적으로 이 배관 전체가 결국은 전열 면적이 되는 거니까 증발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얘는 기수 드럼이었기 때문에 4번에 관류 보일러는 보유 수량이 어때요? 적을 수밖에 없죠. 드럼이 없어요. 적고 설치 면적은 어떻게 돼? 관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작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구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